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약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 과목 이름도 무역계약론이죠. 그래서 계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떤 강의의 계약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어떤 상황, 현상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관계죠. 사람과 사이의 법률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이의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합의라든지 뭐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이제 체결되는 것들이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 말 밑에 뭐가 있냐면 국제적인 물품의 매매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무역 계약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계약인 거죠. 물건을 사고 판다는 말에는 내가 계약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물건을 넘기고 B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어떤 합의, 관계, 의무, 책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역 계약이라고 할 때 그 계약의 조금 좁은 의미는, 협의의 의미는 채권 채무 관계의 형성입니다. 나는 너에게 뭘 주고 너는 나에게 뭘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결정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협의의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 계약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전반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법률적 관계나 법률적 어떤 현상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시키는 일종의 채권 계약을 계약의 본질로서 보고 있고, 그것이 주 연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많이 이제 중거법으로 사용되는 뭐 SGA나 뭐 이런 영미법 기반의 계약론에서는 이 계약을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을 통해서 이것을 정당하게 이행하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뭐 클레임을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 계약이란 게 어떤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시키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소위 말하는 무역 계약에서의 약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이고, 보통 그리고 국제무역에서 이러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계약 제의를 하는 사람인 청약자와 그리고 승낙자, 이런 계약 당사자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다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물건을 판다는 것이 어, 나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성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물건을 어떻게든 만들든지 구해서라든지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한다는 의무를 형성시키는 거죠. 반대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수출자, 공급자, 생산자, 판매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난 것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어떤 채권, 책무가 생겨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라는 게 채권 관계다. 당사자 사이에 채권 관계를 형성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약은 뭐 다르게 얘기했을 때 합의, 예,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고, 이 계약은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라는 거는 보통 영어 표현을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이 있어요. 혼자 합의하는 건 없죠. 나 혼자서 오른손이 팔고 왼손이 사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 혼자서 뭘 합의하고 뭐 계약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당사자가 복수, 뭐 2인, 보통 2인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거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상대방의 상대방에게 상호 동의의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는 형식으로 당사자들의 사이에서 어떤 암묵적인 합의 혹은 구체적인 합의 아니면 문서로서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합의라고 하는 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일 뭐 점심 때 누굴 만나서 우리 뭐 코로나 끝나면 언제 한번 밥을 같이 먹자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죠. 내가 그 상대방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 밥을 먹는 것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먹자는 얘기인지, 코로나가 끝나고 한 달 뒤에 먹자는 것인지, 코로나가 끝나고 돌아오는 일요일 날 먹자는 것인지, 점심 때 먹자는 것인지, 저녁 때 먹자는 것인지 아무런 그 어떤 그 세부적인 사항이 없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공수표잖아요, 공수표.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특히 무역 계약과 관련해서 물건 파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 파는 물건은 무엇, 물건 파는 물품의 가격은 얼마, 그리고 물품이 어떻게 전달될 것이고, 뭐 운송은 어떻게 하고, 뭐 책임은 누가 지고, 뭐 비용은 어떻게 지급할 것이고, 어디서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져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그 경우가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 그리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합의가 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합의를 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법적 구속력, 양 당사자를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앞에서 한번 같이 밥 먹자와 같은 그런 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무역 계약론에서 얘기하는 계약은 당연히 후자, 양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 계약론은 채권 계약 중에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국제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있는 당사자들이 물품을 사고 파는 것을 합의하는 그런 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무역계약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우리가 뭐 체결하고 다른 사람의 계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이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표현보다는 많은 교과서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든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인과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적인 영역에서의 개인과 개인이, 혹은 기업과 기업이, 혹은 기업과 개인이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의사와 어떤 동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뭔가 뭐 물건을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의 어떤 사회적 시스템 상황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중에 국가의 허가를 받거나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거래 내용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만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과 기업이 이제 어떤 공장이라든지 뭐 어떤 자기업을 이렇게 사고 팔 때는 그냥 내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거래를 했다, 합의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관련 그 부처라든지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승인 조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중차대한 경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데 있어서 나라에 허락받아야 되고 나라에 신고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까지 만약에 국가 허락을 받아야 되면 뭐 나라에 할 일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국가가 그런 데까지 개입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자기들의 의사대로 자기들의 마음껏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부도덕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사람을 사고 판다든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뭐 그리고 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마약 같은 물건을 사고 판다든지, 그러면 그런 물건들까지도 당사자들이 알아서 너네들끼리 알아서 사고 팔아라고 허용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의 어떤 계약이나 합의가 공서양속, 미풍양속, 사회적 어떤 통념 이런 게 있죠. 어떤 우리 시대에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 수준, 아니면 법으로 규정해 놓은 어떤 제약 사항들, 그것을 넘거나 위반하지 않는 정도 내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한다. 오케이. 그게 당사자 자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역 거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인과 사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상대방하고 서로를 구속하고 합의를 하는 어떤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행법을 어기거나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 윤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스스로가 권리를 형성하고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깔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계약이 단순하게 국내 거래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국제 계약이라는 게 또 특수성이 있어요. 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말 그대로 이 한자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체결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시키거나 뭐 회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건 뭐 어쩔 수 없으나 하지도 않았다면, 시행조차 안 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계약을 바탕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뭐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예요. 어디까지가 베스트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전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성실함, 그러니까 성실함이란 거를 수치화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50 정도의 성실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실함을 50, 그걸 어떻게 측정할 건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얘기가 됩니다. 뭐 어떻게 우리 사회의 통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 사회적 기준, 뭐 이렇게 국가적인 혹은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수준에 맞춰서 거기서 그 정도가 그것이 용납되는 수준에서의 뭔가를 해야 된다. 계약에서 했다면, 계약을 합의를 했다면, 그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고, 그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특히 여기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대금을 지급한다, 물건을 보낸다 이럴 때 여러 가지 그 어떤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결정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1일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3월 10일이 돼도 안 보내줘요. 열심히 안 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시기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영미법에서는 이런 거 있습니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민트 초코가 싫다라고 했어요. 근데 몰래 베스킨 라빈스나 뭐 이런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가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요. 몰래. 그러면 내가 공식적으로 민트 초코가 싫다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몰래 사 먹는 행동 사이에 뭐가 발생해요? 모순이 발생하죠. 모순. 그죠? 일종의 쉽게 말하면 앞뒤가 다른 거죠. 앞뒤가 다른.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에요. 사람이 물론 계약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하고 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한마디로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고 다 중요한데, 만약에 그 계약을 체결을 한 그 어떤 근거라든지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런 외부적 현황이나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요해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계약 이행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뭔가 예를 들어서 장소를 빌리고 공간을 빌리도록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뭐 어떤 대면 행사를 하지 말라라는 상황이 됐는데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 너는 이 장소를 빌리기로 했으니까 계약을 이행해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공정성이라든지 뭐 도덕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게 과연 막 이게 사실은 코로나19를 제가 코로나19 사태를 예시로 들긴 하지만 사실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하고 달라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수업 자체도 우리가
당연히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교수와 학생들이 만나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 이게 지금 녹화된 영상 혹은 실시간 온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학교는 어차피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예, 또 교육의 효율성이나 어떤 교육의 어떤 한목적성을 이룬다면 또 그것도 뭐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뭐 이게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또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기업에게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이거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사안들. 자,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회나 어떤 권리가 상실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실효제도, 여러분들이 그 공소시효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어떤 법리와 관련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어떤 아는 사람이 이제 이런 공소시효와 관련돼서 그런 제도를 왜 두고 있느냐라는 취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형법에 있어서든 뭐 상법에 있어서든 시효 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어떤 법리입니다. 어떤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의사표현이 안 된 그러한 장기간의 부동 상태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권리나 손익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효나 어떤 실효의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이행과 관련돼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를 안 해요. 그러면 뭐 그 권리를 주장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업들이 판매하는 물건에 따라서 보증기간, 워런티 기간을 다 두잖아요. 그럼 그 워런티 기간이란 게 결국에는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기업이 내가 개런티하는 기간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기업에게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는. 물건 뭐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 불량품이다. 그리고 교환 환불 하는 시기를 두잖아요. 보통 법적으로든 아니면 사인 간에 그 뭐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나 이거 바꿔달라. 근데 그리고 뭐 어떤 물품의 경우에는 이것이 식품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개봉을 하게 되면 교환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법으로 규정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법의 규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에요.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그 소비자한테 강제하는 거야. 넌 사면 절대 못 바꿔. 이렇게 강제하지 않는 이상, 왜 보통 개봉하면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 라고 쓰여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럼 보면 꼭 보면 그 문구가 영수증이라도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물건을 파는 점원이 구두로라도 얘기를 해요. 아니면 물건에 크게 쓰여 있어요. 이 물품을 개봉 시에는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물건에 적혀 있거나 점원이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도 뜯고 있죠. 그 뜯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 안에 적혀 있는 개봉 시에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걸 뜯으면 교환 환불 못 하는구나를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분 뜯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실이죠, 실. 물건을 뜯기 위해서 이렇게 접착시켜 놓은 어떤 테이프라든지 거기에 꼭 적혀 있어요. 왜냐면 뜯으려면 그걸 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인지가 안 됐다, 나 그 문구 못 봤다라는 말을 나중에 뒷말을 만들지 않도록 꼭 거기다 써놔.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과 관련된 내용. 뭐 이건 너무 깊은 얘기고 이거 굉장히 거대한 담론으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 계약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긴 한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 계약 이론과 관련해서 주관설이 있고 객관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주관설의 경우에는 계약은 당사자들이 주관적인 의사합치,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주관적이란 표현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약간 이제 좀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객관설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객관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혼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문서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계약보다 뭐가 더 문서로 이런 것들 혼자 속마음으로만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사 전달. 그렇죠. 아까 제가 뭐 개봉시 교환이 안 됩니다. 점원이 그거를 손님한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말해야죠. 고객님, 이 상품은 개봉하면 교환 환불이 안 되고 교환 시에는 7일 이내에 영수증을 꼭 가지고 오셔야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라고 막 구두로 얘기를 해주잖아. 물건 사가는 사람한테. 특히 서점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뭐 어떤 행동, 아니면 문서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객관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말, 라이팅, 액션, 뭘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대방이 아니 뭐 나는 어떻게 보면 나니까 뭐 알 수 있는데 계약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어떤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 상대방의 속마음을 내가 텔레파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구두의 어떤 말이라든지 문서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계약의 어떤 객관설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사건이에요. 1864년 뭐 조선시대 이야기인데 미국 이게 영국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피어리스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이런 옛날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판례라고 하는 거죠. 사례 내지는 판례라고 하는 내용인데 계약론의 경우에는 사실 뭐 대학원 수업도 아니고 제가 사례와 판례를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론 설명을 보충하는 정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면 돼요. 자, 그래서 피어리스호 사건인데 원고가 있고요. 수출업자 그리고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뭐 125가마니의 면화 커튼 솜 인도 이제 봄베이 이 당시에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봄베이를 출발을 해가지고 이때 1864년이니까 아마 수에즈 운하가 갓 만들어졌거나 만드는 도중이거나 뭐 그랬을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요새 성적이 안 좋은데 작년에 우승하고 아무튼 지난 시즌 우승하고 성적이 안 좋은데 리버풀 축구팀으로 더 유명하죠. 도시보다. 근데 리버풀이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여서 이 리버풀에 도착하는 피어리스호의 도착 인도 조건
쉽게 말하면 요즘 인커텀스 2020 기준으로 얘기하면 DAT? DAP나 뭐 DAU 뭐 이런 조건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어쨌든 구체적인 사안은 안 드러나니까 피어리스호의 도착 인도 조건으로 이제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피어리스란 선박이 두 척 있었어요. 뭐 그럴 일이 잘 있겠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해당 당사자는 12월에 bombay를 출발해 가지고 수출업자죠. 12월에 이제 출발하는 피어리스호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수입업자는 10월 달에 두 달 빠른 출발을 의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건 거지. 물건 사는 리버풀에 있는 사람은 저게 인도에서 10월 달에 출발해서 오겠구나. 그래서 겨울에 저 소음을 바탕으로 뭘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수출하는 사람은 12월에 출발을 해보니까 12월 달에 보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피고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도한 선박의 물품이 인도가 되지 않았고 물품이 늦게 온 거죠. 10월 달에 들어와서 이 소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옷을 만들든지 해서 팔아야 되는데 12월에 들어오니까 이거 뭐 만들면 이미 봄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물건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출자는 황당하죠. 그래서 아니 나는 계약대로 이행을 했는데 네가 물건 안 받겠다고 하면 계약 불이행 아니냐. 그래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수출자가 틀렸다. 수출자의 주장이 틀렸다. 원고의 재판에서는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 원고라고 합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고. 그래서 수출자가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아무튼 뭐 그래서 수입업자가 물품을 인수를 거절한 거는 정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양 당사자가 수출자는 12월에 출발하는 급여라고 생각했고 수입업자는 10월에 출발하는 급여라고 생각했고 수출업자가 입장에서는 10월 달에 피어리스호가 따로 또 있는지 그리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배가 12월에도 있는지를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배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문에서 보기로 했다. 부경대 정문에서 보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그 동원관 있는 쪽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한 사람은 미래관 있는 쪽에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정확하게 합의가 안 된 거야. 정문 어디, 뭐가 나무 앞, 아니면 편의점 앞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문이라는 너무 넓은 지역을 얘기를 해놓고 서로 다른 지역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합체가 없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재판부는.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사합체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제대로 된 의사합체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라고 본 거고 계약이 성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본 거예요. 뭐 이 계약 불이행 나발이고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자, 이게 요거는 미국의 계약과 관련된 리스테인먼트라고 하는 건데 리스테인먼트를 뭐 좀 쉽게 얘기하자면 판례 모음집이에요. 리스테인먼트는. 그래서 미국의 계약법과 관련된 리스테인먼트에 이 피어리스호 사건처럼 이름이 같은 두 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A, 그러니까 갑이 알고 B는 모르면 그러니까 갑은
피어리스호가 두 척인 걸 안 거야. 10월 것도 있고 12월 것도 있는 걸 아는데 을은 하나밖에 몰라. 12호로만 알아. 쉽게 말하면. 그러면 12호로에 실어줘야 돼. 그게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을은 알고 있었어. 근데 갑은 몰라. 그러니까 갑은 10월밖에 없는 줄 아는데 을은 10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10월에 실어줘야겠죠. 그리고 갑도 을도 서로 모르면, 갑은 배가 12월 거만 있는 줄 알고 을은 10월에 거만 있는 줄만 알면 이거는 서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앞에 우리가 사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것도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있죠. 둘 다 알 수도 있잖아. 갑도 10월 거 알고 12월 거 알고, 그리고 을도 10월 거 알고 12월 거 알고. 근데 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걸 서로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뭐 해야 돼요? 갑이든 을이든, 야, 배가 똑같은 이름의 배가 10월에도 있고 12월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10월 거야 라고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둘 다 알고 있으면. 그럼 근데 그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계약과 관련된 리스테인먼트에 있는 내용. 리스테인먼트는 뭐다? 판례 모음집이다.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우리가 대륙법과 영미법이 있는데, 뭐 대륙법에 대해서는 대륙법, 영미법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법대 수업도 아니고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뭐 이 영미법이 특히 판례가 좀 중거법으로서 기준 법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강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기간 누적되고 축적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법전은 아니에요. 법전은 아니지만 판례의 어떤 모음집 같은 것이다. 어떤 사건의 레퍼런스를, 어떤 재판이나 이런 데 있어서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판례들을 모아 놓은 것이 이 리스테인먼트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향후에 이것들이 조금 문구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을 모두 동일한 선박을 의도하고 있으면 계약 성립하죠.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갑은 첫 번째 배를 얘기를 하는데 을은 두 번째 배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이거를 당연히 다른, 내가 말하는 이 배와 상대방이 말하는 이 배가 다른 배인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건 약간 말이 좀 이상한데, 서로 다른 선박을 의도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피어리스 12호로 있고 10호로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알 수도 없어요. 알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 알 수가 없어, 이 사람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갑과 을이 두 번째 거를 의도하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을은 두 척의 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 계약은 2번 배만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 앞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거의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느 당사자도 그러니까 갑도 을도 피어리스호가 두 개란 것을 모르는데, 갑은 을이 두 번째를 의도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좀 추가된 내용인데 이 무슨 말이냐 싶은 건데,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판례 실제 사례에서는. 자, 10월호가 있고 12월 달에 출발하는 배가 있어. 근데 갑도 을도 10월 달에 있는 배는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갑하고 을은 저기 12월에 있는 그 배라는 거로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다가 이제 계약을 이행을 했어. 이행을 해놓고 보니까 똑같은 이름의 배가 10월 달에도 있었네? 뭐지? 근데 이건 뭐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 두 번째 12월에 있었던 배 그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예. 왜 그런 거 있잖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하나 더 있었던 거야. 난 그거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하나 더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경우가 추가된 내용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의 적용 범위 이렇게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객관적 계약 이론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를 하면 계약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안들에 있어서는 뭐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이행하는 단계에서 의사 표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어떤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계약의 세부 내용은 뒤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후에 검토할 수 있는,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법적 구성력이 없는 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적이거나 사교적 합의가 있습니다. 가정적 합의와 사교적 합의는 뭐 어떤 걸 말하는 거겠죠? 제가 앞서 설명할 때 왜 친구한테,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언제 우리 코로나 끝나면 밥 한번 먹자라고 제의하는 거. 이게 사교적 합의죠. 사교적 합의. 그런 것들은 법적 구성력이 없는 합의로도 볼 수 있다. 겁니다. 자, 그럼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 계약과 기타 거래가 있는데 매매 계약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대가를 받고 물품을 넘겨주는 거죠. 물품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이 세 나라의 주요한 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국제무역이라는 것이 세계 1, 2차 대전 이전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질서가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 영국의 거래법인 영국의 물품매매법, Sales of Goods Act, 이거 줄여서 SGA라고 하죠. SGA. 그리고 미국의 통일상법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계약의 중거법 역할을 과거에 수행하기도 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SGA, 영국의 SGA, 영국 법에서는 이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매매와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합의를 조금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거, 그거는 매매 계약에 따라서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매매의 합의는 물품의 소유권이 나중에 미래에 이전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떤 조건이 성취됐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 들어갔을 때 되는 그런 것들이 매매의 합의고, 무역 계약은 매매의 합의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역 계약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거는 사고 판다는 건데,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사고 판과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거는 다르죠. 어떤 점이 달라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는 내가 당장 여기서 물건 받고 바로 카드나 현찰 줘서 물건을
물건과 대금이 바로 즉석에서 동시에 교환이 되죠. 이건 매매고, 내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물품을 보내고 돈을 받는 거는 물품을 보냄과 대금을 받음이 이게 동시 이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죠. 내가 돈을 먼저 붙였으니까 나중에 송금해. 내지는 아니면 돈을 먼저 보내줘. 물건 보낼게. 이게 왜 그러냐?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바로 주고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의 물품을 국제 운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 일반적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물건을 팔고 사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게 SGA의 입장인 거고,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는 이거를 뭐 현실 매매,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과 국제 무역을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 이거 다 그냥 매매 계약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의 민법에서도 물품 매매에 매매 계약이 포함이 된다. 뭐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끊어서 갈게요. 영상이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의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뭐 집중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보통 수업 내용에 따라서 뭐 30분 단위든 아니면 40분 단위든 조금씩 끊어가면서 강의 영상을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